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신비로운 금속. 2. 비밀은 전해진다. 3. 과학자들은 아직 답이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서울 종로에 가면 탑골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한때 파고다 공원으로도 불리기도 했고 뼈 모양의 탑이 있어 탑골 공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내 공원이자 1919년에는 31운동이 일어났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4년 사이에 탑골공원 주변의 모습이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건물이 밀집된 서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다고 알려진 종로이기 때문에 분명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것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지형 변화가 목격되는데요. 구글 어스를 이용해 살펴보니 2018년 6월의 사진과 2022년 9월에 찍힌 위성 사진이 완전히 다릅니다. 2018년 건물이 잔뜩 들어섰던 탑골공원 주변이 2022년 사진에서는 완전히 공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4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에서 재개발이 가장 난해한 도시는 수도 서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지 종로일 때는 한 3만 ton에도 유물이 묻혀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마음대로 포크레인을 들이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서울시는 사대문 내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사대문 안문화유적 종합보존 추진 방안을 마련해 2011년부터 지표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탑골공원 옆 인사동 79번지는 2020년에야 지표조사가 이뤄졌으나 2019년 서울시가 서울 공평구 제15, 16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지로 개발 계획을 승인했고 그에 따라 지표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끌려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 금속 칼자인데요. 지표조사 도중 일부면이 깨진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이를 들어올리자 공깃돌처럼 생긴 금속 조각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확인해보니 무려 1600개에 이르는 조선 전기의 금속 칼자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는 동북정운의 한글 금속 칼자 실물도 포함되어 있었죠. 세종은 신숙주와 박백년에게 훈민정음으로 한자를 읽는 기준을 정한 책을 제작하도록 명했는데 이 책이 바로 1448년에 편찬된 동북정음입니다. 워낙에 귀한 자료인 덕분에 국보 14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딱 한 번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포기하는 방법을 기록할 목적으로 편찬된 동북정음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된 금속 칼자는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사동 깨진 항아리에서 그 금속 칼자 실물이 출토된 겁니다.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조선 전기에 유물이 잔뜩 발견된 탑골공원 옆 부지에서는 동종 즉 구리로 만든 작은 종도 하나 발견됐습니다. 동종에는 가정 14년을 미사월 1이라는 글자가 있어 명종시대인 1535년 4월에 제작됐음이 확인됐습니다. 조선 중기에 구리로 만든 금속 유물이 출토된 것인데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구리라는 금속을 이용해 가장 고난이도로 뽑히는 종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탑골공원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구리를 잘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현재 보신각으로 불리는 종각에는 1980년대까지 구리 5만 근으로 만들어진 동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1468년 조선 세조 때 전국에서 모은 구리 5만 근으로 동종을 제작했는데 탑골공원 자리에 원각사에 걸렸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탑골공원은 원각사 예터인데 세조 10년 1464년에 태종 때 폐사됐던 자리에 다시 절을 세웠고 4년 뒤 구리 5만 근으로 만든 종을 걸었죠. 하지만 연산군이 원각사를 폐사하면서 이 종은 보신각종 보물 제3호에 걸렸고 31절, 광복절 등을 기념해 타종했으나 1979년 종에 금이 가고 소리가 탁해지자 1년에 딱 한 번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것을 알리는 제하의 종만 타종이 허용됐습니다. 현재는 국립박물관에서 소리 없는 종 신세가 되어버렸죠. 5만 근을 모아 종을 만들었다는 사실로 볼 때 우리 조상들은 구리를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금속을 식기로 사용하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민족이라는 것은 구리가 한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그 비밀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흙, 나무,
돌 등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그릇을 만들어 왔으나 놋그릇, 즉 구리를 이용해 그릇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기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놋그릇의 한자식 표현인데 유기에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청동브론즈와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활동브라스로 구분됩니다. 신라가 가장 번성했던 경덕왕 11년 752년 3월 신라의 왕자 김태렴은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해 비즈니스 외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귀족들의 관심은 김태렴 왕자가 아니라 사절단에 포함된 상인들이 가져온 신라의 물건에 있었죠. 왕자 등 일부 사절단이 간사의 지방의 일왕을 만나러 간 동안 신라 상인들은 공예품, 향료, 비단 등을 펼쳐놓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일본 귀족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품목은 단연 놋그릇이었습니다. 소개일본기 등 당시를 기록한 일본의 역사서들은 이들이 판매했던 물품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 왕실의 옛보물 창고인 쇼소인에는 당시 귀족들이 사고 싶어 했던 신라산 무역품의 목록을 적어둔 매신라문회라는 문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 놋그릇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던 것은 아무래도 나무 그릇을 사용하던 일본인들에게 신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기는 재료의 성분과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넓은 의미를 보자면 구리를 베이스로 하는 빛절금 속계의 합금으로 그 기원은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유기를 가장 잘 사용한 것은 우리 한민족입니다. 이미 신라시대에 유기 제작을 담당하는 천류전이라는 담당기관을 벌도로 두면서 합금 기술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라가 만든 유기를 두고 신라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헌에도 나타나 있는데 명나라 이시진은 페르시아 동강은 거울을 만드는 데 좋고 신라동은 종을 만드는 데 좋다고 쓰고 있고 1490년 동월은 고려동고려강은 질이 우수하여 당강과 성내에서 수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그 합금 기술은 더욱 발전했고 화폐, 금속팔자, 악기, 생활용기 등의 유기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놋그릇을 그렇게나 사랑했던 일본인들이 일제시대 전쟁 물자로 사용한다면 각 가정마다 남아있던 놋그릇을 전부 수탈해가는 바람에 한동안 그 맥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놋기술을 이야기할 때 따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방파입니다. 유기는 제작 기법에 따라 방파와 주물로 나뉘는데 주물은 구리에, 아연, 주석 합금에,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촛대, 양로, 화로 등을 만드는 기법이고 방파는 구리와 주석 합금을 녹여 쇳물을 만든 후 이를 바둑알 모양의 둥근 노쇠 덩어리로 만들어 망치로 쳐서 모양을 잡아가는 기법을 말합니다. 방파로 만든 것은 인체에 무해했던 분의 식기류로 애용됐고 소리가 청명해 꽹과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기 제작 방법은 경기도 안성에서 만들었던 주물 제작법, 평안북도 정주에서 만들었던 방파 제작법, 전남 순천에서 만드는 반방파 제작법이 있습니다. 그중 안성의 주물 제작법은 가장 쉽게 놋그릇을 만드는 방식이면서 그 조형미가 아름다워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망치로 두드려 만드는 것을 방파라고 알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구리 78%의 주석 22%를 정확히 합금해 만든 것을 방파라고 부릅니다. 방파란 가장 질이 좋은 합금을 일컫는 용어이며 잡금속을 섞어 질이 떨어지는 합금은 퉁파라고 부릅니다. 이 퉁파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짝퉁이 유래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조상들이 현대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방파를 만들기 위한 황금 비율은 구리 78%의 주석 22%입니다. 그런데 현대 재료공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석의 양이 20%를 넘게 되면 재료가 취약해져 사용이 불가능한 합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석을 10% 이상 섞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죠. 잘 깨지면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방자에 무려 22%의 주석 비율을 사용했고 절대 깨지지 않는 신비로움이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기를 산업화에 이용하기 위해 이 비율로 만들어봤으나 노쇠가 너무 찐득해져서 실패했죠.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합금 기술을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은 언제 완성된 것일까요? 경기도 이천에서 통일 신라의 청동숟가락, 청동용기, 청동제기 등이 출토된 적이 있는데 그 함량을 조사해보니 청동용기의 22.5%, 청동제기의 22.3%로 측정됐는 바
이미 통일신라 시대부터 방파의 합금 비율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가 되면서 정형화되었고 조선시대의 굴이 한 그릇 주석 4.5냥, 즉 굴이 78%의 주석 22%가 확정된 겁니다. 현대 재료공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석의 함량이 약 18%, 25%까지는 600도씨 안팎에서 두드리는 것이 가능한 구역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경험에 따라 이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활용해온 겁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일제시대까지 가정마다 가지고 있던 녹그릇을 일제가 전쟁 물자를 만든다며 수탈해가는 바람에 한국에서 방파를 포함한 녹그릇의 명맥이 끊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광복 후 연탄을 쓰기 시작하면서 연탄가스의 녹그릇이 빨갛게 변하자 집에 보관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때마침 쓰기 편한 스테인리스가 보급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파는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중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병원성 대장균 0,157균 때문인데요.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996년 일본에서 1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감염을 일으켰던 공포의 대장균입니다.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서 스테인리스 그릇과 사기 그릇, 방파 그릇에 일정량의 0,157균을 증류수에 섞은 후 각 그릇에 담아 16시간 지켜봤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그릇들과 달리 방파 그릇에서는 단 한 마리의 균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항균이 아니라 살균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방파는 농산물 재배 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농약도 족집게처럼 검출한다고 하죠. 농약 성분이 남아있는 재료를 사용한 음식물을 담으면 자국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덕분에 조선시대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물 녹수저로 독성 여부를 검사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안 명맥이 껴 고급 한정식 집이나 제기용으로나 사용되던 방파가 최근 웰빙 시대로 접어들면서 젊은 층에게 주목받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방짤은 팥빙수나 스파게티 또는 파스타 등을 담는 그릇으로, 샐러드를 담는 그릇으로 그 사용처가 다양화됐고 최근에는 취미로 방파를 배우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 영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2020년 대비 2021년 한국의 영토는 11.3 평방킬로미터 증가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101평방킬로미터 늘었는데 전쟁을 일으켜 남의 땅을 빼앗아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의도 면적의 45배 크기의 땅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답은 간척 사업에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토지가 생겨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0위권에 해당할 만큼 국토 면적이 좁은 대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덕분에 일부 지역의 바닷물을 빼내고 그 자리에 흙을 채우면 새로운 토지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간척 사업으로 농작물의 안정적인 수국 조절이 가능하고 다양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경기도 시흥과 화성에도 대규모 국토 확장이라는 원대한 목표로 조성된 간척지가 있습니다. 시화호인데요. 시흥의 시와 화성의 활을 딴 시화 지구 개발 사업은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의 넓은 간척지를 개발해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고 공업용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7년 6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약 7년에 걸친 공사 끝에 시흥 오이도와 대부도 방아머리를 잇는 최종 끝막이 공사를 완성하면서 시화호와 시화방조제가 탄생했습니다. 원래 시화호의 목적은 방조제를 건설한 후 서해안 바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를 만들어 인근 간척지, 농업용수 등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방조제 공사 이후 주변 공장의 하수 및 생활하수가 유입되면서 수질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기 시작해 농업용수는커녕 지독한 악취와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죽음의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1997년 환경학자들은 시화호를 무생물 대무생물대로 선언했습니다. 단 한 마리, 단 한 포기의 생명체도 발견되지 않는 4천만 평파리 지옥이 바다를 가르고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삼위갯벌, 배 살아있는 생명체인 시화호 갯벌에다가 억지로 담수를 채우려던 도전이 어불성설이었던 것이죠. 정부 역시 사실상 담수화를 포기해버리면서 환경오염의 대명사가 되었는데요. 다만 정부와 민간의 노력 덕분에 다시 바닷물이 흘러들며
생태서식 환경이 복원되고 시화옥을 떠났던 생물들이 다시 찾아와 결과적으로는 생명의 살아 숨쉬는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화호 방도제가 완성되고 바닷물이 싹 다 빠져나간 날, 시화호에 들어섰던 한 중년 남성은 갯벌 위에 우뚝 솟은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억 년 전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디피멘터리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먹고 운영됩니다. 며칠 전 전남 신안군에서 재밌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9년 목포시와 신안군을 잇는 아페드 공사 중 지름 2.3m의 무게 3톤이 남는 육식 공룡알 둥지 화석이 발견됐던 바로 그 해안에서 이번에는 초식 공룡알이 온전한 형태로 발견됐다는 것이죠. 지난 26일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에 따르면 연구진은 최근 신안군 앞해면 내태도의 해안가를 조사하다 공룡알과 뼈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공룡알 중 4개는 완전한 형태로 오리알보다 조금 큰 15cm 크기의 둥근 형태였는데요. 이와 함께 공룡알 파편 화석 100여 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보통 육식 공룡알은 곰봉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초식 공룡알은 랍비공 모양을 보입니다. 알을 보는 순간 이건 초식 공룡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더구나 포식자로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대형 육식 공룡알은 그 크기가 약 40cm에 달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약 15cm가량으로 소형 초식 공룡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한 곳에서 서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식 공룡은 풀을 뜯어먹고 살지만 육식 공룡은 육류, 초식 공룡을 먹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상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번 초식 공룡알을 발견한 이 지역에서는 2009년 대형 육식 공룡알이 대거 발견됐었습니다. 2009년 아페대교 공사 중 지름 2.3m, 무게 3톤에 이르는 국내 최대 크기의 대형 공룡알 둥지 화석이 발견되었고 이 화석은 약 2년여간 정밀 복원 작업을 통해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천연기념물 제535호 신안 앞에도 수강류 공룡알 둥지 화석으로 지정되었죠. 이 2009년과 2023년에 발견된 공룡알은 비슷한 층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백악기에 해당하는 약 1억 년 전 신안군 아페도에는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이 함께 서식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공룡알이 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워낙에 흔치 않아 공룡 연구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한반도는 어쩌면 실사판 주라기 공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 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던 최정희 씨는 시와 지구 개발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엎으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와호에 날아드는 새에 모든 것을 담고 싶었습니다. 1994년 1월 24일 12.7km에 달하는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자 그 목마름은 더해갔죠. 그러던 1998년 7월 그는 화성시 송선면 고정리 작은 섬에서 붉은 암석 부근에서 날아다니는 딱새를 쫓다 우연히 갯벌 위가 불쑥 솟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우뚝 솟은 쾌적층 사이로 계란보다 조금 더 큰 것들이 둥글게 박혀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주먹보다 작은 것도 있어 의아하다 생각했습니다. 바위 생김도 색깔도 화석의 생김새도 희한했는데 그는 우연히 자신이 읽은 신문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갯벌에서 종종 공룡 화석이 발견된다는 신문 기사였는데요. 예사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곳저곳에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에게 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1년 뒤 시화호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시작됐고 최정희 씨가 발견한 것이 공룡알임을 확인해주고 주변에 한염, 하한염, 중한염, 상한염, 개미섬, 닭섬 등 크고 작은 섬을 뒤져 공룡알 화석 수십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당시 총 37곳의 알둥지에서 총 200여 개의 공룡알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중 원형이 보존된 화석만 140개가 넘습니다. 이에 아득한 옛날 육지였던 시화호 일대가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임이 드러났고 이듬해 문화대청은 공룡알 화석 발견 지역 480만 평을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로 지정했는데요. 결국 그해 12월 정부는 시화호를 담수화하려던 계획을 공식으로 철회하게 됩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시화호처럼 단일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알 화석이 발견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이에 관광객을 끌어들일 만한 별다른 문화 콘텐츠가 없었던 화성시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 화성은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라는 점, 화성시랜드 화재 사건,
수도권에 있는 가장 넓은 지역이면서 난개발의 대명사로 꼽히는 점, 시와호 덕분에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등 온갖 악소문을 달고 있었죠. 이에 시와호 공룡알 발견을 계기로 화성을 공룡 문화의 중심지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이용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관장은 화성시에 공룡박물관 건립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몽골 고비사막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됩니다. 2006년부터 화성시는 한몽 국제공룡탐사 프로젝트를 지원해 몽골 고비사막에서 공룡화석을 발굴해와서 그 성과물을 화성시의 공룡박물관에 전시하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약 694개체 15톤 분량의 공룡화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공룡박물관의 모든 화석은 시와와 몽골 고비사막에서 가져온 진품 화석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또 한 번 시와호에서 대단한 공룡화석이 발견됩니다. 화성시 공무원 김경하 씨는 얼마 뒤 개최될 제1회 세계유트 대회를 준비하느라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점검하던 중 공룡뼈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가로 1m, 세로 0.6m, 높이 0.5m의 화강한 덩어리 속에 웅크린 자세를 취하고 있는 화석은 거의 완전한 상태에 꼬리뼈와 종아리뼈, 발가락뼈, 발톱 등 100여 개의 뼈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는데요. 아쉽게 상반신 골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반신의 모든 뼈들이 제자리에 있는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덕분에 화성시는 약 1년 6개월에 걸쳐 화석의 뼈를 정밀 계측하고 3차원 모형으로 만드는 등 전체 골격을 복원해서 현재 화성시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 센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을 정밀 감정한 결과 프로토케라톱스의 화석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 공룡은 원래 고비사막에서만 발견되던 공룡인데 이전까지 경북 의성과 경남 하동에서 공룡뼈가 발견된 적이 있었지만 화성에서 발견된 화석은 지금까지 화석 중 가장 온전했습니다. 백악기에 살았던 프리케라톱스는 불이 달린 뿔공룡이라는 뜻인데 공룡시대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진화하다가 멸종했다고 하죠. 몽골에서도 발견된 이 공룡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서식지가 한국에서 몽골, 중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뜻하죠. 정확한 학명은 부여되지 않았다가 서울대 이용남 교수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강룡류뼈 공룡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으며 한국의 화성에서 발견된 뿔이 달린 공룡이라는 뜻의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코리아세라탑스 화성겐시스라는 학명이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1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죠. 공룡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가장 사랑받지만 국내에서 공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공룡 연구와 같은 척추 고생물학을 전공했다간 직장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화석 탑사와 같은 공룡 연구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연구비 지원을 받을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화성시가 그랬던 것처럼 공룡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화성에 가서 공룡알 화석지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태평양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섬. 조용한 이 섬이 강대국들의 대결 장소가 되었습니다. 섬의 주인이 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팽팽한 균형 속에 놓인 이 섬의 주인으로 러시아가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 넘기겠다는 소리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이 작은 섬만이 아니라 북극까지도 점령할 수 있다는 소식. 뉴스 팩토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도상에선 존재하는 지조차 모르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쿠릴 열도가 바로 그러한 곳이죠. 러시아 사할린주에 속해 있는 섬들로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섬들을 지칭하는 곳입니다. 다 합쳐서 면적이 10,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며 원주민인 아이누족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고 1900년대 이전만 해도 일본과 러시아 양쪽 모두 관심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이 지역은 쿠릴 열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영토 분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대로 일본을 견제하면서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양쪽 모두 치열하게 쿠릴 열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영토 분쟁의 핵심 지역인 남쿠릴 열도 4개 섬은 러시아가 실제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일본의 쿠릴 열도를
반환하는 계획 따윈 없다며 영토 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는 절대 일본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에 질세러 일본은 2020 도쿄 올림픽 사이트에 쿠릴 열도를 자국 영토라 표시하며 러시아와 맞불을 놓았습니다.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이번 표기 사건에 분노를 드러내며 올림픽 보이콧까지도 고려한다고 답변하며 일본에 정정 요구를 보냈고 일본은 이를 무시하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이런 치열한 다툼 속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쿠릴 열도를 한국에 판매하자는 계획이죠. 이 같은 사실에 일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강경하게 영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현재 내부 부채로 인해 쿠릴 열도를 운영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90년대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진 바 있었죠. 한국이 경협차관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러시아 경제가 잠시 숨을 쉬었을 정도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난 상태입니다. 내심 한국이 쿠릴 열도를 가져가 주길 바랬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러시아가 쿠릴 열도 개발 추진 사업을 벌였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빅토르 바사르긴 러시아 지역개발부 장관은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투자 프로젝트 목록을 넘겼다고 말하며 한국이 프로젝트에 우선 참가자가 되길 바랬던 적도 있었죠. 사할린 주지사 역시 쿠릴 열도 개발에 한국의 참여가 있길 바란다며 무엇을 위한 투자리? 의욕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쿠릴 열도 개발 프로젝트는 17개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100km에 달하는 도로의 개보수와 아스팔트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사업으로 사할린성 근대화를 위한 초석으로 평가받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중요한 기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랬다는 것은 한국이 자금이 풍부했던 탓도 있고 건설의 노하우가 있었던 탓도 있었지만 사할린 섬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의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사할린 섬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통치를 피하기 위해 넘어온 한인들이 부락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할린 섬을 비롯한 쿠릴 열도에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덕분에 한국의 참여에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었고 러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한국의 개입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에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게 쿠릴 열도를 판매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쿠릴 열도를 판매하면 그 돈으로 자국이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되고 한국 입장에서는 태평양과 북극 항로를 내다볼 수 있는 두 국가 모두 이득이라고 할 수 있죠. 쿠릴 열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한국인으로 편입시킨다면 섬 유지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북극까지 내다볼 수 있는 군사기지를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북극 항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과 일본까지도 북극 항로 선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면 기존 항로보다 몇천 킬로미터는 줄어든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물류 공급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북극에 잠들어 있는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귀금속 개발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되어 미래 국가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죠. 이제까지는 한국이 북극 항로 경쟁에 뛰어들 명분이 없었으나 쿠릴 열도를 한국이 가지게 된다면 명분은 물론이고 실제적인 이익까지 차지할 수 있게 러시아의 판매를 거절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또한 쿠릴 열도 인프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쿠릴 열도를 거치는 대륙 횡단 열차 사업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북한이라는 방해물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한 철도 사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쿠릴 열도를 병합해 한국 땅으로 삼는다면 쿠릴 열도로 시작되는 기차 선로를 건설해 러시아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베링 해협까지 연결하는 알래스카 횡단 철도까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물류 사업을 통한 동북아시아 허브 창구로서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러시아도 횡단 열차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게 쿠릴 열도 판매로 한국과 러시아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의 쿠릴 열도 판매 계획이 세워나오자 일본은 다급하게 쿠릴 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의 쿠릴 열도 2개 섬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하며 다급하게 러시아의 마음을 달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남쿠릴 열도 4개 섬 중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의 영유권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영토 문제 갈등을 조속히 매듭 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이 쿠릴 열도를 차지한다면 일본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지. 섬을 포기해서라도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본의 의지가 드러난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한국을 의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쇄빙선 기술에서도 탁월한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쿠릴 열도까지 차지한다면 북극 항로까지도 한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예측 때문에 일본은 필사적으로 쿠릴 열도 협의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죠.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넘겨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한국에게는 큰 이득이면서 한국은 너무나도 유리한 패를 쥐게 되었습니다. 꽃놀이 패를 쥔 한국이 앞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길 바라며 북극 항로도 한국이 장악해 북극까지도 한국이 노려볼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